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우리 리더십 강좌 첫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공지한 그런 제목은 리더십으로 쓰는 한국 역사,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한국 역사라고 하는 것 하나, 그 사이에 이제 길을 만드는 것, 다리를 놓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8주 동안에 해야 할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는 먼저 리더십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시간에 다루게 될 대강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에 앞서서 또 왜 우리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지 하는 문제들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상 이제 그것이 제1강연습이죠. 둘째 시간에는 역사 속 인물 하나를 우리에게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할, 둘째 시간에 같이 할 인물은 광개토 대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개토 대왕 얘기는 둘째 시간에 하기로 하고 리더십 그리고 한국사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더십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글자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 리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그 리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칠판에 적었습니다. 많은 리더십이라고 했을 적에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로부터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이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역사에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잘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한다는 걸 넘어서서 자기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성공적으로 잘한 인물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제 세계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시야를 확대해서 본다면은 에이브러함 링컨,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얘기합니다. 게티스버그 연설을 들어보면 들을 수는 없죠. 읽어보면 우리가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움직이는 걸 느낀단 말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미국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은 존 F. 케네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케네디도 시민들에게 뭐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 연설해 보면은 그 연설이 지금 얘기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뭔가 그 연설이라는 게 뭘 위해서 있는 겁니까? 설득하고 또 사람들에게 역시 호소하고 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주 민주적인 그런 리더라고 할 수 있지만, 독일과 같은 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독일이 오랫동안 통일되지 못했는데, 그 통일되지 못한 나라를 1870년에 누군가 통일을 시켰잖아요. 누구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철혈수상이라고 말하는 비스마르크. 도대체 비스마르크는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수백 개로 쪼개져 있던 나라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었을까? 거기서 우리는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리더십으로 쓴 또는 써내려간 한국사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그런 리더십을 가졌던 인물이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가령 이순신 생각나시죠, 여러분은? 이순신.
전하, 순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패가 있습니다. 라고 한 이순신. 원래 이순신에게 패가 12척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이순신이 어떤 정치적인 싸움에 휩쓸려 가지고 서울에 붙들려 갔을 적에 그 기간 동안에 원균이라고 하는 이순신의 라이벌이 이순신의 부대를 다 지휘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됐죠. 배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배가 12척이었다. 그러면 이순신이 싸워야 할 상대자, 일본이죠. 일본의 배는 몇 척이나 됐겠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배는 약 1000척이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12척의 작은 배를 주고, 야, 이 12척을 가지고 1000척을 가지고 있는 적을 상대하라.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없죠? 나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항복하고 싶을 것 같아. 그러나 이순신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전하, 순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뻥인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이순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지 않는 싸움을 했죠. 지지 않는 싸움을. 그것은 그가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냈기 때문이죠. 자, 어떻게 하면 원균은 수백 척의 배를 가지고도 깨졌는데 이순신은 다 부서지고 남은 12척의 배. 전쟁의 어떤 뭐랄까 패전의 쓰라림에 아주 젖어버린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버린 그 얼마 안 되는 군인을 가지고도 막강한 일본 군대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과연 서양의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에서 그것은 국가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는 집에 오실 필요 없죠. 여기 안 오신 분들은 그냥 들으면 되니까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아버지, 어머님 가까운 친척분들께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집안에도 작은 집안이지만 그 안에 그런 리더십을 가진 인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어머니가, 어떤 집은 아버지가, 어떤 집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알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크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 적에는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그런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역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다.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지금 영웅사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웅에 의해서만 역사가 만들어진다. 그런 뜻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균도 영웅일 수 있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영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영웅이 공동체 전체를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순신 한 사람이 이긴 전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전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가 리더십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이 영웅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거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영웅을 얘기한다면 그 영웅은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시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거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한 우리 한국사의 리더들이 많겠죠. 가정의 차원에서, 지역의 차원에서, 국가의 차원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여성의 역사에서는 여성들 가운데도 그런 리더들이 많지만은 저는 특별히 이번 8번의 강의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14사람의 리더들에 주목하겠다 이겁니다. 그 14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이름들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시대순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맨 먼저는 고대로 올라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센스가 있어요. 광개토왕. 아주 우리는 습관적으로 광개토 대왕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광개토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삼국이 이제 통일될 무렵이 되면,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 일이니까 통일되지 못했던 걸 하나로 합치는 것. 그때 이제 그 통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의 리더가 있습니다. 그 누구일까요? 한 사람은 고구려에, 또 한 사람은 신라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고구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영웅이 있었다. 그 당나라의 태종, 이 병들어서 죽도록 만든 그런 그야말로 장군 중의 장군이죠. 그런 연개소문이 있었다. 그의 리더십은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왜 그런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통일에는 실패했을까? 그런가 하면은 연개소문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말하자면 연개소문이 굉장히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 소유자였다고 한다면, 뭐랄까, 타협과 포용과 지배한다기보다는 뭐랄까, 경청하는 그런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김춘추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우리는 김춘추가 화살을 쏘면은 몇 개나 맞출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그 김춘추가 결국은 삼국 통일의 뭐랄까, 첫 단추는 물론이고 둘째 단추, 셋째 단추까지를 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을 살펴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일신라가 쭉 내려가다 보면은 몇백 년 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9세기쯤에 이르러서는 통일신라가 이제 시끌벅적해지면서 다시 우리나라가 이제 세 조각으로 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른바 후삼국 시대죠. 그 후삼국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또 재통합의 길에 나섰던 매우 가능성이 있는 지도자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궁예도 있고 견훤도 있고,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왕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편의상 시간이 없으니까 견훤과 왕건 두 사람의 리더십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려가 만들어졌습니다. 잘 나가다가 이러저런 일을 통해서 고려가 망하겠죠. 그러면 조선을 일으켜 세운, 그리고 조선을 조선답게 만든 리더들이 있었다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겠지만은 그 중에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성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 조선의 첫 번째 왕 이성계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다. 그게 누구냐? 정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서울을 사실상 설계한, 그러니까 경복궁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서울에 이런 중요한 건물에 배치를 하고,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제도, 여러 가지 그런 이념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한 정도전의 리더십. 또 우리에게 그러니까 조선적 정체성, 한국적 정체성을 부여한 왕 중의 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세종이죠. 세종의 한글 창제의 그런 리더십. 이 세종은 특별히 내가 미리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요즘 어떤 그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세종에 대한 이해가 많아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역시 드라마고요. 그건 역사가 아니죠. 사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에서 소재를 가져왔지만 근본적으로는 드라마죠. 그러나 우리가 저와 함께 이 강좌에서 다룰 그럴 것은 드라마로서가 아니라 역사로서. 그랬을 때 세종의 모습은 사실은 더욱더 빛납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은 기대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기틀이 섰는데, 우리의 말하자면 전통 중에 전통이라고 한다면은 조선은 유교적인 국가입니다. 성리학 국가입니다. 그럼 그 성리학의 이상을 또 가지고서 우리 역사를
크게 움직인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두 사람을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조광조. 그는 왜 중요한가? 조광조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유교적 이상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때 되면은 무당한테 가서 점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광조와 같은 열성을 가진 사람은 우리 가운데 참 드뭅니다. 조광조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교가 표방하는 그런 이상세계를 장기적인 어떤 목표, 궁극의 목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로 생각하지 않고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현실화하겠다고 나서서 목숨을 버린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을 현실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성리학적 순교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죠. 그런 그 순교자의 모습을 한번 알아보고 또 이제 그 조광조와 같은 맥락에 섰지만 어느 정도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좀 장구한 입장에서 보았던 율곡 이이와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율곡 이이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은 10대에 문과에 급제했어요. 문과에 급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말하자면 조선시대에 아주 그 뛰어난 양반 집안에서도 대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10대나 15대를 올라갔을 적에 문과 급제자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족보가 있으면 가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집안 족보에서 자기 직계 조상 가운데서 문과 급제자 아마 3명 이상 발견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다 문과에 급제했을 때 나이가 30이 넘어요. 평균 연령이 한 35세 되는데 이율곡은 10대에 이미 문과에 급제를 했고 그것도 1등으로 이율곡은 과거 시험을 9번을 봤는데 9번 다 장원 급제했어요. 전설의 인물이죠. 그야말로 전설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율곡의 리더십은 뭘까? 율곡은 역시 율곡과 같은 등 레벨의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는 퇴계이황과도 아주 구별이 되죠. 퇴계이황 같은 분은 학자죠, 그야말로 조용한 학자. 그러나 율곡은 여러분은 율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1,000원짜리 지폐에 나와 있죠. 율곡 아주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도 놀랄 만큼 날카로운 비판자예요. 율곡이 쓴 글을 읽어보면은 칭찬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그냥 막 칼날 같은 비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율곡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율곡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술수에도 강한 현실적 정치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퇴계나 그 밖에 다른 성리학자들과는 달리 그런 율곡의 리더십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인물 중에서도 뭐랄까 비운의 리더십이라고 할까? 훌륭한 능력을 가졌지만 결국은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다루어야겠죠. 그런 범주에 드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이 광해군일 것입니다. 광해군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요즘에 와서는 광해군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만 실제 광해군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했죠. 왕위에 10년 이상 있었지만 13년째 무너졌나요? 아무튼 그런 광해군의 비극 또 있습니다.
또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순신도 그 중에 하나죠.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자살인지 또는 적탄에 맞아서 정말 죽은 것인지 그런 수수께끼의 인물이기도 한 3번씩이나 말하자면 장군의 위치에서 붙들려 가지고서 휴조를 당하고 직위 해제된 그런 경험이 있는 이순신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조선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왕들에 대해서도 왕이나 그와 같은 영향력이 있었던 비중 있는 인물들, 가령 정조. 정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 책 때문에 제가 1월 30일 날 그 책 덕분인가요? 그 책 덕분에 정조와 불량선비 강희천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으로 인해서 한국 출판문화상 학술 부분 저작상을 제가 받게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이 전혀 짐작하지 못한 정조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그런 생각입니다. 또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드디어 이 500년 동안의 아주 기가 막히게 흥미진진한 역사가 끝날 적에 또 한 사람의 어떤 리더가 있었죠. 중요한 리더가. 그가 바로 흥선대원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인물이 대원군이 아닌가. 왜? 가령 경복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복궁을 재건한 인물이 대원군입니다.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탔습니다. 그러면 16세기 말에 불탔는데 그것을 19세기 후반까지 말하자면 200년, 250년가량 불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우리가 훌륭한 왕이라고 보통 말하는 영조도 있었고 정조도 있었지만 그들이 경복궁을 중건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나 대원군은 자기가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하자면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런 위치에서 경복궁을 재건했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대원군의 리더십을 살피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전통기 한국의 역사를 써내려간 중요한 인물들을 한번 훑어본 셈이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어떤 인물이 중요할까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있고 그렇지만은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강좌에서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그러나 국민적인 인기가 높은 정치가이자 군인이었던 박정희.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에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민주적인 그 리더십을 가졌던 것으로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는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두 사람의 리더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벌써 우리는 아까 관계도항에서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극히 현대까지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국의 역사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강좌에서는 그런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를 구성원들로부터 유도해낼 수 있었던 리더들 14명의 그런 리더들 그 14명의 리더들을 쫓아가면서 한국사를 헤집고 달릴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중점이 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가 아니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의 중심에 서 있었던 리더 그 자신들이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여기에 이제
주목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아주 줄을 3번씩 쫙쫙쫙 그어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강좌에서는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역사책 어디나 뒤져보면 전문적인 역사책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많이 다루겠지만, 그러나 저한테 듣게 되는 내용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은 이 자리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시사가인 백승종의 눈을 통한 해석된 역사를 여러분은 만나게 된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바로 이 강좌의 특징이 있고 거기에 바로 이 강좌의 생명이 있다. 그냥 집에서 좋은 책 찾아서 읽으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만 하지는 않겠다. 그 말씀은 좋은 책이 없어서 내가 새로운 얘기를 덧붙인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좋은 책이 많이 있지만 나는 또 내 나름으로서 역사를 봤을 적에 뭔가 다르게 해석되는 점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할 필요를 느끼네요. 아까 무슨 상인지 여러분이 잘 알지도 못할 무슨 한국 출판문화상을 받게 됐다 해서 저 사람 되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봐, 이런 인상을 남기는 것 같아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전할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이 이 강좌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저 자신을 설명을 하겠습니다.